오늘의 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관련해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민주당 후보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문연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반명연대. 근데 이것이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이 협공이 얼마나 좀 거세게 또 일어나느냐, 두 가지 모두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 백신을 맞는 기분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본선 경쟁력을 좀 더 끌어올리겠다. 예방 접종을 맞는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되게 자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 면접도 하고 2번 TV 토론도 하고요. 근데 아마 어제 했던 부분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대선 기획단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이 반 이재명 대 이재명의 구도로서 TV 토론이 진행되면서 많은 흥미를 좀 불러일으키는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러나 이 반 이재명 전선이 누구한테 유리하느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 중심이 되는 건데 이재명한테 유리한 거냐, 아니면 그것을 이제 힐난하고 예를 들어 비판한 다른 후보한테 유리했냐, 이 측면이 있는데 일단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정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한마디로. 기본소득 정책만 있는 것 같고 이 예비경선 8명의 토론회에서 그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반사적으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유리한 국면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 정책이 안 보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의 문제도 저는 좀 더 내용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특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그 페이북에 쓰지 않았느냐, 당장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 이게 몰아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시기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폐기한 거 아니냐. 그 요지는 그거예요. 당신이 과거에 대중영합주의적으로 기본소득을 했다가 그게 현실성이 없고 재원 마련이 어려우니까 그만둔 거 아니야.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정세균 후보라든가 다른 후보들이 공격하는 요지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지만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 정책적 수준이라는 거죠.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오늘 그 흥미로운 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물론 경기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경기도 산하에 있는 경기연구원에서 한 달 동안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 기본소득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그건 코로나하고 연관이 큽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불안하거든요, 지금. 불안하고 향후에도 불안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델타 변이에서 나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굉장히. 자기 직장에서 경제도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이 사실상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우버의 노동화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큰데 실제로는 코로나 시대에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삶에 대한 불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월 25만 원, 50만 원 준다. 연간 준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그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어떻게 이 국민들의 삶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것이냐. 이런 논의로 좀 오늘 토론부터는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토론의 방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가 이렇게 강화되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 선거 때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의 운명 같은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조금 더 이것이 과열되면 독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이제 하나는 지금 사실 민주당이 흥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지금 계속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동적이거나 또 말하자면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그런 호재들이 별로 없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자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있었지만 작게는 이제 정세균 후보와 이광재 후보의 단일화 같은 이제 1차적 단일화가 있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 기본소득을 꺼내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이 이만큼 가져왔던 정치적 자산을 축적하게 된 가장 큰 사실 힘이었단 말이죠. 유 교수님 비작하셨듯이 코로나 사태 때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됐던 건 맞지만 그럼 내년에 코로나 종식된 이후에는 이 기본소득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예선은 모르지만 본선에 가서 만일 이제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와는 아마 그러니까 야권 후보와는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겨뤄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백신을 맞는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소신이 조금 흔들리는 측면. 그러니까 그 내가 대표 공약을 하지 않았고 그건 뭐 하는 것 아니다. 박용진 의원은 또 말 바꾼다 공격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약간 본인이 이런 데 확신과 예. 자기 소신이 없이 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은 정치 지도자로서 저는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본인이 소신껏 논리적으로 돌파할 것인지가 제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거티브가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팀이라는 얘기를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엔 결선 투표에 가가지고 과연 1차에서 승부가 나느냐, 2차에서 승부가 나느냐 하는 것은 관심이 있겠으나 그것이 이제 사실 그것에 대한 동력은 반명연대가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열되는 양상으로 나타나서 자해 정치로 가는 것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그건 좀 약간 우려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런 모습들이 약간 혼재돼 있다 보니까 더 국민들의 관심을 확 잡아 끌만한 그런 흥행 요소는 조금 없는 것 같아. 지금 자꾸 토론만 계속하는 것 같은데 그 점 조금 좀 아쉬워 보입니다. 원팀의 분위기가 깨지진 않겠지만 일단 흥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은 우려가 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또 좀 이슈가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스캔들 의혹 관련 공세 관련해서 굉장히 좀 정색을 하면서 좀 날이선 반응을 두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토론회 후에 뭐 후보의 품격에 맞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시청률이 좀 예상보다 더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그것은 이제 아마 이재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재명 1인에 대한 공격이 있으니까 흥미롭게 시청자들이 본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데 원래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정세균 총리가 대표 시절에 성남지사 공천을 줬었단 말이죠. 근데 어제 이제 그러한 어떤 그런 해프닝 아닌 해프닝 같은 게 이루어졌는데 이재명 지사도 사실상 그 발언이 이렇게 적절하지는 않았죠. 근데 원래 사이다 발언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번 TV 토론에서 1위니까 많이 이제 그걸 인내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주당의 예비 후보 경선의 저는 컨셉은 저는 성찰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은 다 등을 돌렸어요. 다는 아니죠. 상당 부분 돌은 들렸고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서울 지역에서 전패했고 그래서 내년 대선 정권 교체라는 부분이 사실상 더 비율이 높단 말이죠. 여론조사에서. 그럼 민주당 예비 경선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좀 성찰적 자세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청년들이 등을 돌렸는지 그리고 왜 우리 보궐선거에서 졌는지 부동산 정책 물어봤는데 다 뭐 실패했다 그러는데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그래서 대안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런 반성을 하고 이런 토론회가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느 후보에게나 유리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예를 들면 개인 신상 문제까지 들어가서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스캔들 부분이 대결적 구도로 가게 되면은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결적 구도로 가게 되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무슨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잘한 거 없는데 자꾸만 자기네들만 공격만 하고 마는구나. 어떤 생산성이라는 건강성은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주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비경선 뭐 2번이나 오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국민 면접도 있는데 좀 더 8명의 후보들이 자기 반성도 좀 하고 그러면서 대안도 내세우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민주당 지지도 올리면서 자기의 지지율도 올리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질문 공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답변 둘 다 모두 적절하지 않았다 네. 이런 말씀이신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한 토론회에서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이 여의도 정치권 특히 민주당 내 파문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정세균 전 총리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어제 네. 그 당 대표가 예. 이 경선이 마치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특정 후보가 다 확정이 된 것처럼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사실상 편파적 발언은 심각한 문제죠. 예. 뭐 그런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실무진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네. 그것은 지혜롭지 않은 이 경선 관리라고 저는 봅니다. 좀 당 대표의 발언은 예.
좀 신중하고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네, 일각에서는 지지층에 대한 영린을 건드렸다는 표현도 쓰고요. 금기를 깼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송영길 대표의 이른바 친문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그 발언을 두고서 지금 대선 경선 후보들은 경선 관리가 공정하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이게 파장을 일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뭐 금기라든가 영리를 건드렸다 그런 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닌 것 같고요.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 대표인데.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의 의중은 그런 거였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를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네. 추측컨대. 근데 이제 당내에서 예를 들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반대들, 어떤 적절하고 상식적인 반대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당을 분열로 이끌 것이고 또 뭐 이재명 지사가 1위를 할지 어떻게 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될 문제고 현재가 지지율이 높았다 뿐이지 이후에 예를 들면 어느 후보가 1위를 하든 간에 이것이 정파적으로 나중에 분열되고 당 경선 이후에 나눠져 버린다면 예. 나눠져 버린다면 이 51대 49 싸움인데 결국은 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2007년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실제로 그건 민주당 내에서 얘기가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정동영 후보 됐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좀 성급했죠. 좀. 예. 아직 누가 1위가 된 것도 아니고. 예. 물론 송 대표는 이제 우려하는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를 우리보다 잘 알겠죠. 듣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해도 되는 거였는데 좀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는 바람에 당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전에 지금 화면 자막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최재성 전 정무수석 대표적인 또 친문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 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가장 최대 리스크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발 비판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최재성 의원의 그 발언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그거죠. 이 당 경선을 관리하는 특히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사람은 기계적 균형도 아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본인이 어떤 선장으로서 관리자 선장으로서 이것저것 조금 대외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걸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는 대단히 심각하고 또 파장 있게 결국은 이제 이것이 언론에 전달되고 또 국민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정말 그 기계적 중립이라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방송용으로도 부적절한 그런 강한 그 강성 친문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했고 거기다가 뭐 청와대 내 이너서클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마치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죠. 이렇다면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지 않아도 경선 연기론에 나왔을 때 송 대표는 어쨌든 고려하는 행동을 했지만 결국은 원칙대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선 선두 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이게 좀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혹시 송 대표가 어떤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선호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을 수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송 대표가 지금 저는 그거죠. 이 민주당에서는 사실 하나의 더 소재라도 국민에게 더 흥미롭게 보여줘야 되고 더 국민들 눈에 뭔가 이게 경쟁하는 듯한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 비춰야 되는데 저렇게 뭔가 지도부와 주자들 간의 내홍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은 결코 어떤 정부 여당,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설령 내부에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대표라면 그것을 물밑으로 달 다독거리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는 저게 송 대표의 개인 캐릭터도 있겠지만 조금 좀 발언을 좀 거침없이 하는 그런 어떤 좀 송 대표의 그런 좀 말하는 평소화법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2달 기간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민적 오해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이게 균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송 대표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야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탈원전 관련 행보를 좀 보였습니다. 총장을 관둔 것 자체가 월성원전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고요.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에 참여를 할지 모르겠지만 원장직을 관둔 건 역시 이 월성원전 사건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들으면서 이제 윤 총장이 이제 본인이 출마 선언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외 활동하면서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 외에 이제 만난 이제 이른바 탈원전 그 주한기 교수를 만났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차피 논란이 될 게 사정기관장들의 정치 지킹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나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아직 대선 출마 여부 이런 걸 밝히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그만둔 상태에서 정치권 진입이 유력시되는 상황이잖아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정기관장이고 헌법기관장들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선제적으로 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앞으로 불거지기 전에 본인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직무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불려나왔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대선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저는 예방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는 최재형 원장을 그 전 원장을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꼭 조금 이제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하는 행보로 봤을 때 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중도를 포함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것 또한 그런 것들을 향한 이제 하나의 빅텐트 전략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 이야기를 꼭 집어서 월성원전을 이야기한 것은 아마 본인들의 어떤 사정기관장 대선 직행에 대한 그런 논란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저는 불식시키고자 좀 강조했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탈원전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또 반대 의사, 특히 이것을 뭐 부패 완판이라는 중수청이 추진됐을 때는 그때 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다소 탈원전을 때리면서 이것을 처음부터 부각시켜가는 것에 대해서 왜 검찰 개혁이 아니고 탈원전일까라는 또 의문이 따라붙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검찰총장직 그만둔 명분이 이른바 중수청 설립. 그러니까 예. 이것은 뭐 검수 완박이 아니라 부패 완판이다 이렇게 돼서 그만뒀는데 저는 자신의 이야기는 지난번 했던 걸로 다 봐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에 다 담아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도 월성원전에는 일부 본인도 사실 관련이 있어요. 이게 대전지검에 가 있었을 때 예. 본인이 사건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기 혼자 얘기하기 뭐하니까 아마 최재형 원장까지 애둘러서 하면서 이것을 정면 돌파 혹은 정치적 진입의 명분으로 삼은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 예. 거죠. 또 한 가지요. 윤 전 총장이 이제 입당 시기에 대한 저울질을 계속해가면서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만나기도 했고 내일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만난다고도 하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도 시사하는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 들으려고 지금 그런 물밑 회동들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윤 총장 행보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탈원전 문제에 있어서는 그 출마 선언문 이후에 국민 약탈 정권이다. 그리고 역사 논쟁에 있어서도 과거의 냉전 반공주의적 시각에서 미분정을 해석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이념적이고 정치 공세적 측면에서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고 있는 점. 또 세 번째 지금 탈원전 문제인데 탈원전 문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2006년 체르노빌이라든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전 세계 국가들이 사실상 재생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폈지만 현실에 있어서 전력 공급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부족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이 원자력이라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그 고준위 방사능이죠. 그거를 폐기하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연구 폐기하는데 이건 인간의 생명과 평화에 관련된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 전 총장이 전혀 언급하지 않고 탈원전 그런단 말이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이 중도 확장성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최근에 출마 선언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중도 확장성보다도 이 자꾸만 좁혀가면서 상당히 반문, 상당히 우편향적인 지지자층들만을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중도 확장성이 이루어지겠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안철수도 만나고 예를 들면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나겠다는 것은 자기가 제3지대를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근데 그런 제3지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 과거의 냉전 시대였던 대결주의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적대 공전적 정치 행보 말고 좀 더 뭐 탈이념이라든가 탈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가야지만 제3지대에서 국민들이 제3지대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최근에 행보를 보면 전혀 그와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하여튼 행보는 그렇게 하는데 입당 문제에 있어서도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제3지대에 남을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정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들어가면 또 이제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거센 공격을 받을 테고 남아 있자니 뭔가 좀
제3지대에 대한 모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선 버스, 경선 열차를 언제쯤 출발시켜야 되는지 이것을 놓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목소리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보다는 제로 베이스에서 입당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가급적 빨리 입당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달라진 게요. 우리 당에 대선 주자가 무려 1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컷오프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렇죠. 이분들 다 나갈 수 없으니까. 대선 경선이 후보 경선이 아무래도 좀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컷오프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컷오프 전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네, 국민의힘이 어제 경선준비위원회 출범을 의결하고 8월 출발 준비를 서두르게 됩니다. 당내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이 이제 1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당 밖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언제 합류를 할지, 또 제3 야권 빅텐트 논의가 현실화할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윤 전 총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띄는 움직임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또 빅텐트 논의의 또 다른 축이죠.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도 아직은 좀 멀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빅텐트 우리가 빅텐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빅텐트도 쳐본 사람이 빅텐트를 칩니다. 이게 사실 빅텐트는 아무나 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플랫폼 정당 같은 수준이 아니라 그 외에 정치 세력의 여러 가지 구심점들이 여러 개가 기둥처럼 서너 개가 있어야 이것이 빅텐트를 치는 이게 텐트의 기본 기초가 되는데 아직 그럴 만한 지금 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 빅텐트 이야기 지금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외연 확대 행보는 사실 어찌 보면은 예견된 것이고 또 아마 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결국 김전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8월에 경선 버스를 출발시켜서 결국 9, 10월에 일단 컷오프를 해가지고 11월 경선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건 상당히 압박용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어쨌든 저 얘기를 지금 사실 10명의 후보가 넘는 이 입장이 이 입장에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의 지지율이 향후 한두 달 더 가게 되면은 윤 총장이 밖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일 지지율 조정이 받는다면은 그리고 또 지지율과 이제 야권 지지율과 여권 지지율을 비교해서 누구라도 나가서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여지는 순간 윤석열 총장은 사실 그러면 대선 후보의 강력한 지지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지금 압박하는 차원에서 당에서는 아마 지금 8월 경선 버스 출발시키면서 지금 서병수 위원장을 내정하고 그렇게 지금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텐트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을 빼놓고는 지금 대선을 얘기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약간의 지금 힘겨루기와 밀당 같은 모습이지만 결국 저는 8월이면은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합니다. 현재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이른바 기선을 좀 잡아보려는 그런 신호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30대 당대표 야권의 당대표로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왔는데 국민의힘이 대변인단 선출을 하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20대 또 대변인단을 만들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새롭고요. 또 기대를 해볼 만한 그리고 뭐 대변인 선출 과정도 상당히 공개적이고 물론 경쟁을 통해서 한 거고요. 이준석 대표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투영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과연 지금 이러한 코로나 시대의 정치 질서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국민들이. 기존 정치에 대한 부정.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부인이란 말이죠. 이준석 당대표가 뽑힌 것도 결국 그런 건데 소환한 건데요, 대중들이. 과연 그것은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삶에 있어 불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감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란 말이죠. 아주. 누구나 다 국민 대다수가 말이죠. 그런 경우에 과연 세대 교체론만으로 정치권의 세대 교체론만으로 지금 국민들의 이런 불안 정서와 사회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 된 대변인들이 과연 국민 삶이 뭐가 아프고 힘든지 청년 삶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나이 든 어르신분들은 더 불투명해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런 해결책을 지금 정치권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청년도 문제지만 또 노인도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이제 당연을 대표하는 대변인이 언론인들과 많이 상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녹아서 얘기를 할 것인지.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저는 이런 세대 교체론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려를 조금 표명한 것 같은데요. 네. 최소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저는 상당한 변화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변인단을 공개 오디션에서 뽑았던 거는 한국 정당사에 전무한 일인데 저는 물론 이제 그 교수님처럼 우려하는 것도 있고 좀 보완해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어쨌든 정치적 변곡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렇게 20, 30대 청년들이 마이크 앞에 서고 토론에 나가서 자기들의 소신을 분명히 얘기하고 당론과 배치되는 또 이야기도 소신껏 할 수 있다라면 그건 대한민국 정당사의 또 하나의 변혁을 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김현주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또 스토리가 있게끔 또 이번에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랬죠? 네. 그런 점들은 또 우리가 또 한번 또 새롭게 평가할 만한 대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주의 깊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